Put your hands in the air. How you feeling out there? We gon' party over here. 모두 같이 sing it. Let me hear you sa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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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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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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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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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I am a good boy. Set it up. Cut the music up. I wanna follow. Set it up. It's good to be back. 네, 되게 오랜만에 방송을 하게 되네요. 이제 그 시장 자체가 일정 부분 2000포인트까지 진입함에 있어가지고 향후의 전망 자체가 굉장히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저께 아마 단톡방을 통해 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지금 2020포인트를 갖다 경계로 한 움직임 자체가 조금 복잡한 흐름 자체가 딱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지금 시장 자체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갖다 미치는 글로벌 경제 이슈와 그리고 개별 종목들에 관련된 부분 자체를 갖다가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테마적인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겠고요. 그 외에 개별 이슈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종목들을 갖다 매매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시장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작게 받는다라는 장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시장이 지금 2000포인트까지 외국인의 매수에 의해 가지고 급격한 상승을 갖다 보인 시국에서 만약에 2000포인트가 깨어졌을 경우와 그리고 만약 2020포인트를 갖다 넘어갔을 경우에 따른 분명한 그 상황 자체의 전개는 모든 종목에 다 영향을 받는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분기에 지금 그 제가 오늘 대본 준비를 갖다가 하면서 여러 가지 좀 자료를 갖다 그 첨삭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기초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누고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나만의 종목 공략집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구성하고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지까지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 화면이 떠 있는데 이거는 그냥 뭐 별 의미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에 독일 닥스 지수 같은 경우에 1.06포인트 상승 중에 있고요. 뭐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는 상당히 강한 시장입니다. 이 부분 자체가 현재 그러니까 통화에 대한 부양 정책 그리고 경기와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가 오버랩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에 처해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특히 3분기에는 유럽이나 미국의 정치적인 이벤트가 지금 현재 있고요. 거기다가 FED의 그 현재 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점점 소멸화되면서 실질적으로 시장에는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 리플레이션 관련된 정책 자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블랙스완 변수 때문에 주요국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이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미국이나 유로존, 일본, 그리고 중국 중앙은행 등의 자산 규모가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17.2조 달러로 지난해 말 대비해서 10.6%나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 자체가 2011년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증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글로벌 경기가 최강 경기 회복은 아직까지 요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OECD 경기 선행지수가 1월을 저점으로 해서 상승하고 있고요. 게다가 경기 선행 지표들이 바닥을 갖다 통과하는 모습을 갖다가 보이고 있다는 점도 증시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내의 기업들 실적조차도 올해 그러니까 EPS 추정치가 연초 대비해서 3.6% 상승을 했는데요. 이 부분 자체가 그 최근 6년 만에 실적 전망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 작년 2분기가 메르스 여파로 인한 실적 자체가 또 안 좋았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작년 2분기 같은 경우에는 또 세월호 여파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 들어와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EPS 추정치 자체가 상승을 했고 그 실적 전망치 자체가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효한 부분이 뭐냐면 유동성 공급이 원활하고 거기다가 경기가
일단 턴어라운드가 된다는 기대감이 있을 때가 가장 좋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는 분명 시장은 이제 여기서 그 제대로 된 상승으로 가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다 충분히 들 수 있는 시장인데요. 하지만 이로 인해 가지고 공포심리 지수라고 불리는 VIX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VIX 지수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부분 자체가 어떤 측면에서는 주식 투자라는 부분 자체가 약간 일정 부분 반대급부적인 게 있죠. 상승을 갖다 하게 되면 하락한 부분 자체에 반등을 갖다 기대하게 되는 심리가 있는데, 이 부분 자체가 공포심리 지수인 VIX가 이미 바닥권까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자체가 단기 안도랠리가 목표에 이미 도달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요즘에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갖다 드리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 자체가 어떤 형태로 시장에 나올 수가 있냐면요.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런 형태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조정 국면에 취하면서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을 갖다가 소화하는 과정을 갖다 거치게 됩니다. 이 소화하는 과정 이후에 완만한 상승을 갖다가 보일 수 있다라는 전개가 되는 건데요.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거의 흡사한 형태로 다 보이고 있습니다. S&P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계속 신고가를 갖다 형성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에 수반해 가지고 반대급부적으로 한국 증시를 본다고 하면 지금 미국 증시 대비해 가지고는 크게 상승을 갖다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에 불거진 문제 중에 CDS 프리미엄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갖다가 왜 봐야 되냐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국가로 분류가 됩니다. 그 측면에서 국가 부도율을 의미하는 CDS 프리미엄을 갖다 꼭 살펴봐야 되는데요. 최근 한번 살펴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사드 배치 이 부분 자체가 여러분들 굉장히 걱정하시지 않습니까? 중국과의 문제, 아니면 러시아와의 문제, 거기다가 북한 이런 등등의 여타 문제들을 생각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CDS 프리미엄 자체는 크게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면서 관련된 차트는 바로 단톡방을 통해 가지고 바로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CDS 프리미엄 차트를 갖다가 한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는데요. 한국의 지금 CDS 사드 배치에 이후에 CDS 프리미엄 차트 자체를 갖다가 제가 개별적으로 한번 해봤는데, 우선적으로 지금 본다 그러면 가장 최근에 핫 이슈가 되었던 국내 상황부터 일단 보자고요. 예, 국내 상황부터 본다 그러면 최근 7월 달까지 실질적으로 지금 단톡방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사드 배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갖다 미쳤던 부분으로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 이게 CDS 프리미엄 차트인데요. 지금 CDS 프리미엄 자체가 사드 발표했던 시점에 일시적인 상승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대로 그냥 어떻죠? 지금 하락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CDS 프리미엄과 관련된 부분에 특히 사드 부분 자체는 어떻게 크게 시장에 지금 영향을 또 안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예, 그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브렉시트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문제가 영국 쪽에 CDS 프리미엄을 할 수 있거든요. 국가 부도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금 영국 쪽 같은 경우에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영국의 유럽하고 영국의 CDS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도 브렉시트의 영향 자체에서 최근에 7월까지 지표를 본다 그러면 일시적인 상승 이후에 지금 크게 영향을 갖다 미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나오겠는데요. 자, 화면 할때 좀 할게요. 자, 고로 지금 글로벌에 우리가 그렇게 염려했던 부분들 자체가 예상 외로 영향을 갖다 크게 미치지 않고 있는 시장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돌발 악재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자산 시장이 그러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브렉시트 때문에 꼭 망할 것 같이, 그죠? 막 유럽이 망한다, 뭐가 망한다. 그때 그러니까 다행히도 전략 자체가 좀 잘 맞아 들어간 부분 자체가 있었는데요. 브렉시트는 그러니까 영국 자체 내 문제지 글로벌 시장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 그리고 그때 아마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공조 체계 자체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가지고 반대급부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오히려 주식 비중을 갖다 높여보자라고 말씀드려서 그게 전략이 좀 맞았던 부분인데, 어찌됐건 이런 브렉시트 부분에 돌발 악재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자산 시장의 강세가 이미 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보면 S&P 500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전 세계 주식의 그 총수익이나 그 전 세계 채권 시장, 그리고 글로벌 부동산 리츠의 그 총수익도 사상 최고치를 갖다 현재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를 갖다 잠깐 보시겠는데요. 지금 S&P 500 같은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지금 그 잠시 빠졌던 부분 자체가 발생을 했던 것 뿐이지, 지금 최근에 기준으로 살펴본다 그러면, 자, 어떻습니까? 상당히 가파른 상승을 갖다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계 글로벌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글로벌 시장의 경우에도 보면 현재, 그러니까 뭐 차트로 보면 이게 일반 개별 종목 차트면 참 마음에 드는 차트죠. 예,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지금 뭐냐면 현재 논제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브렉시트 아니면 사드 등이 있고 나서 국내 같은 경우에도 경기 부양책 추경 자체가 늘어날 부분도 발생한 것이고요. 그리고 뭐 영국 같은 경우에 대규모의, 그죠? 경기 부양책을 갖다 발표했고, 그로 수반해가지고 유로존 같은 경우에, 물론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전일자 ECB의 통화정책회의에서 좀 실망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실시간이거든요. 실시간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독일이나 이런 부분들 자체가 전혀, 그러니까 지금 미동을 갖다 하지 않다고 갖고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그 두려움 자체가 오히려, 그러니까 경기 부양 측면에서 글로벌 자체가 더 선별적으로 더더욱 공격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게 되는 건데요. 현재 보면 주식, 채권, 부동산, 금 등이 오히려 모든 시장 자체가 동반 강세를 갖다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산별로 물론 처한 상황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세를 갖다 띄고 있다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경기 부양책 때문이겠죠. 그러면 미국이나 유로존, 일본, 중국의 중앙은행의 자산 규모가 6월 말 기준으로 17.2조 달러에서 지난해 말 대비해서 10.6%나 오히려 증가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수치가 되냐면요, 2011년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증가로 보일 수 있습니다. 즉 경기 침체를 갖다가 이야기할 수 있는 악재들 때문에 중앙은행들이 더 강력한 유동성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현재 그러니까 통화에 대한 부양정책과 경기,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가 일단 오버랩되는 시점인 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 자체는 상승으로 오히려 해석하는 것이 맞겠는데, 근데 이 부분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13년에 이와 상당히 유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다만 2013년 같은 경우에는 좀 비슷하긴 했지만 한국 특히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부진하면서 2013년에 리프티 피프티 장세라고 해서 그 지수 대형주 15개 종목만 집중적으로 상승한 그런 시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가장 염려하고 있는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장이 하락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이 상승할 경우에 리프티 피프티 장세 같은 이런 장세가 이루어질 가능성 자체를 갖다가 염두한 플레이 자체를 갖다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건데요. 이 니프티 피프티 장세의 특징 자체가 실례로 들면 이렇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156만원, 158만원까지 올랐죠. 그러니까 신고가를 갖다 기록했는데, 이렇게 되면 인덱스 추정 펀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펀드에 가입해가지고 하셨던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런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 대형주 자체를 의무적으로 담아야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펀드 매니저들 자체가 상당히 고민인 것이 뭐냐면, 현재 156만원을 갖다 상회한 삼성전자를 갖다 추가적으로 매수를 갖다가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리스크온이라는 거죠. 그 측면에서 할 수는 있겠으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규정 자체가 만약에 여기서 어저께,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었던 그 부분입니다. 첫 번째 아닌데요. 2020포인트를 갖다 넘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인덱스 추정 펀드들이 실질적으로 국내 주식형 펀드 중에서는 규모가 제일 큰 편입니다. 이 펀드들의 자금이 유입이 돼가지고 삼성전자를 갖다 필두로 한 이쪽 섹터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매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2020포인트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죽순으로 해가지고 이를 갖다가 추정하는 펀드들은 다 삼성전자나 아니면 코스피 대형주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물론 지금 현재의 외국인 수급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2013년에 니프티 피프티 장세 측면보다는 수급 자체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당일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기관이 장 막바지 국면에 매도를 전환하는 바람에 실제로 좀 문제가 생겼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서 1933억 그 9,100만원 수준,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그 83억 8천만원 수준의 그 순매수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 선물에서는 약간의 매도가 있었지만, 어찌됐건 당일에 코스피 지수 자체에, 그러니까 코스피나 코스닥의 방어 자체 측면을 갖다가 이룬 건 실질적으로 외국인의 매수하고 연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실적 자체가 지속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는 국면인데요.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EPS 추정치 역시도 현재 그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특히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연속으로 연초 대비 하락한 부분이 있었어요, 국내가. 근데 2016년 EPS 추정치가 연초 대비해서 3.6%의 지금 현재 상향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러니까 유동성가, 거기다가 경기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잔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게다가 그 최근 그러니까 미국 증시를 갖다가 그 비롯해 가지고 자산 시장에 그 약간의 그러니까 버블에 대한 위험 수위는 일단 근접하고 있어요. 특히 S&P 500이나 이런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그 업종별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업종 순환 측면을 갖다 조금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S&P 500이 마지막에 신고가, 그러니까 오늘 뭐 대봐야 알겠지만, 그러니까 그 지난주에 마지막 시장에서 상승했던 업종 자체가 유틸리티 업종입니다. 즉 뭐냐면 유틸리티 업종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유틸리티 업종은 경기 방어제에 속하거든요. 근데 유틸리티 업종이 상승하다 주도했다. 근데 S&P 500 지수는 신고가를 갖다 기록했다. 이 말이 좀 안 되는 거죠. 물론 지금 미국의 명목 GDP입니다. 명목 GDP 대비해서 현재 시가총액 비중 자체가 1.3배가 넘은 상황이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라면 2008년에 그러니까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 자체를 갖다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전에 그 최고 수준에 이미 도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독일 같은 경우에 그 국채 그러니까 금리 자체가 2년물에 이어서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에 이미 진입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면 안정자산에서 완전한 주식시장으로 넘어오는 비안정자산 선호 심리 자체 굉장히 지금 극단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산 가격의 버블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기서 시장이 언제 꺾일 줄 모른다라는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가지고 그 지금 FOMC 회의 자체가 이번 주에 지금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인해서 만약에 혹시나, 물론 7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코멘트 자체가 중요한 건데요. 앨런 의장 자체가 어떤 형태의 코멘트가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시장 자체가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하락으로 전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 자체가 뭐냐면 선도 시장, 특히 유럽이나 미국 시장 등의 하락이 전조가 돼가지고 국내 시장에 영향을 갖다 미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현재 본다 그러면 지난해 12월에 금리 인상의 그 후폭풍이 굉장히 심했지 않습니까? 뭐 그 전자의 8월 9월 장세 같은 경우에 정말 우리를 갖다 너무 힘들게 했었는데, 지금 그 12월에 금리 인상 자체를 거의 어거지 수준으로 0.25bp를 갖다 상승시키면서 최근에 FED의 그러니까 위원들의 발언들을 갖다 보면 매우 신중한 스탠스로 정환하는 건 사실입니다. FED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고용이나 물가 외에 주가 안정을 갖다가 통화정책의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FED는 지난해까지 주식시장에 버블이 커질 때마다 기준금리 인상 지지 발언을 갖다 통해서 버블 확산을 갖다 억제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번 주에 FOMC 회의에서 끝나고 나서 앨런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또다시 이전처럼 주식시장에 지금 현재 버블 논란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만약에 기준금리 인상 시점 자체를 갖다 또다시 뭐 그런 거 있죠. 얘들이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아니면 올해 안에라는 멘트가 나와버리면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꺾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에 그 첫 금리 인상으로 주식시장이 충격을 갖다 받은 이후부터는 일단은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 자체 굉장히 조심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좋은 건데요. 자, 그러면 요것과 관련된 그 블룸버그 쪽에 자료를 갖다가 그 제가 스크린샷 해가지고 조금 그 한 개 하나 찾아놓은 게 있는데요. 이거 보시게 되면 그 연방 기준금리와
그 주가 추이를 갖다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이게 FMC 회의 직후에 실질적으로 발언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거든요. 자, 화면 갖다 보시게 되면요. 잠시만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로 옐런 회장이 그러니까 뭐 발언, 그 초저금리 발언 뭐 등등으로 해가지고 이때 인상 문구 발생, 그리고 금리 인상은 시기상조라고 해서 반등 나왔다가, 그리고 9월 18일에는 2015년 9월 18일입니다. FMC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으로 상승했다가, 그리고 12월 17일 금리 인상으로 해서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올해 들어와가지고 2월 11일 날 앨런 의장이 그 의회 정원에서 금리 정책의 해외 여건을 갖다 검토하겠다. 이때 중국발 그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죠. 그래가지고 2월 11일 기점으로 해가지고 미국의 그러니까 S&P 500 지수 자체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3월 16일에 FMC의 점도표가 하향 적용되면서 실질적으로 시장은 재차 상승을 갖다 계속적으로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6월 15일 기점으로 해가지고 또다시 FMC에서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발생을 하면서 시장 자체는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을 갖다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그 가능성을 갖다가 꼭 있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 지지에 대해 가지고 지금 뭐 주식시장도 충분히 올랐고 아니면 그런 등등의 코멘트들 자체가 나오게 되면 시장은 아무래도 지금 버블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충격 자체는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금융시장에서는 연내 그 금리 인상은 없는 것을 일단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미국의 금리 인상 확률 자체가 내년 5월 이후에나 50%를 갖다 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의 금리 인상이 없을 거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부분 자체가 그 영국의 브렉시트를 갖다가 이루어지면서 이후의 혼란과 그리고 미국의 투자 부진, 그리고 미국이 11월 달부터 대선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영향 때문에 3분기에는 일단 FED가 그 금리 인상을 갖다 진짜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FOMC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합니다. 근데 만약에 자산 가격이 급등세를 갖다 지속할 경우에는 깜짝 금리 인상보다는 구두 경고를 갖다 통해서 가열 차단에 나설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자체가 앨런 의장의 그러니까 그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가장 그 염려를 갖다 할 수 있는 앞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기자회견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그러니까 그 시장의 안도감, 즉 브렉시트 이후에 뭐 이런 글로벌의 그러니까 생각외로 시장들이 괜찮고 하니까 이 안도감 자체가 이미 시장에 선반영된 부분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주식시장은 완만한 상승이 일단은 현재 그러니까 자 이번 주만 딱 지나가면 뭐 단기적인 충격은 있을 수 있겠지만 완만한 상승 자체가 일단은 가능성이 저는 일단은 그 어저께도 채팅방에서 그런 말씀 드렸지만 좀 더 그쪽이 저도 뭐 시장에 그러니까 그 참여자이고 저희 씨도 주식 투자를 갖다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좀 감정적인 측면에서는 그 부분이 좀 더 있는 건 사실입니다. 게다가 그 CT에 마이크로 리스크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 부분 자체가 뭐냐면 시장의 그러니까 그 심리 자체 관련해 가지고 매크로 지표를 갖다가 경제 상황을 갖다 기준으로 해 가지고 주식 지표를 갖다가 한 지표화한 그 지표인데요. 이게 지난 2년 내에 최저 수준까지 현재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 주요 위험성 그 변동성 지표인 VIX 같은 경우에도 2년 내 최저 수준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 자체는 뭐냐면 그러니까 위험성 지표 자체가 이미 바닥까지 내려왔다는 이야기는 단기 안도랠리가 이미 목표를 갖다가 도달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차익 매물이 소화가 되는 과정이라고 이게 해석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근데도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2000포인트를 하회했을 경우에는 급격한 시장 심리가 위축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염려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3분기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려고 하면 이제 일단은 글로벌 시황 자체는 요거만 해결되면 아니면 요거만 해결되면 이런 식으로 해결된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일단은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거기다가 2분기 실적 자체가 역기조 효과, 전년에는 메르스, 전전년에는 실질적으로 세월호 여파, 이 부분 때문에 올해 2분기는 엔간하면 실적이 좋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털 자체도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대로 3분기까지 글로벌 주식시장 자체는 우선
긍정적일 거라고 예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리플레이션의 낙수 효과로 인해 가지고 아시아 신흥국 자산이 그 각광을 갖다 받고 있는 건데요. 최근 템플러턴 자산운용에서 나온 보고서에도 보면 그 아시아 이머징 국가로서의 투자 자체를 갖다 중용하는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아시아 신흥국으로 자산이 유입이 된다는 이야기는 국내 정치에도 외국인의 매수 유입 자체가 지속 기조로 갖다 볼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물론 이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 환율과 직접적인 영향을 갖다 미치는데, 환율에 영향을 갖다 미치는 것 중에 특히 달러화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FED발 긴축 발작 우려가 일단은 줄어들었다는 점, 그리고 재정정책으로 상대적으로 경기 모멘텀이 양호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국내 주식시장에도 3분기에는 외국인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주가 상승을 갖다가 일단은 견인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아시아 통화 가치 기준으로 살펴봐도 신흥국의 주식 순매수 규모 자체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이에 있다라는 점을 갖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를 갖다가, 그러니까 경기 자체가, 주식은 경기 자체에 선행하는 부분 자체가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그러면 물가 상승률 자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지난해 하반기에 그 물가 상승률이 우선 바닥을 갖다 통과한 이후에 최근에 조정 국면을 갖다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지금 상승폭 자체가 굉장히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물가는 연말까지 우선적으로 상승세는, 그러니까 유가와 연동해서 일정 부분 존재할 수 있겠지만, 지금 서부 텍사스유 기준으로 해서 전월 동월 대비로 해가지고 상승률 자체가 8월부터 플러스 국면에 일단은 진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난해 8월에 평균 유가 자체가 배럴당 42.87달러였는데 지금 전년 동월비에 연말 유가 상승률 자체가 40달러에 7.5%, 그리고 50달러가 34.4%, 60달러 61.2% 정도 수준이 됩니다. 즉 뭐냐면 유가라는 것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하계 시즌, 그러니까 추워지면, 그러니까 동계 시즌이죠. 예, 동계 시즌이 가까워질수록 유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물가 자체의 상승률을 갖다가 유지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가 같은 경우가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달러화는 어떻게 되죠? 달러화는 약세를 갖다 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신흥국 통화 자체가 일단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 수가 있다는 부분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부분 중에 영국 쪽하고 유럽 쪽에 CDS 프리미엄을 갖다가 살펴본 이유 중에 하나가 브렉시트였는데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의 지금 글로벌 이슈 자체를 갖다가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선 브렉시트는 굉장히 천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이죠. 여러가지 지금 현재 뉴스나 내용들을 갖다 살펴봐도 그런데요. EU의 탈퇴 절차 자체가 영국의 유럽 정상회의에 탈퇴를 갖다 신청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리스본 조약이라는 게 있는데요. 리스본 조약이 이게 뭐냐면 탈퇴 조약입니다. 탈퇴 조약인데 50조 정도가 언제 가동될 것인지는 아직까지 정해진 부분이 없습니다. 게다가 영국의 신임 총리 테레사 메이가 브렉시트를 연내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밝힌 바 있고요. 이에 따라서 개표 당일의 충격과는 달리 시간이 흐를수록 시장 참여자들 자체가 브렉시트 뉴스는 거의 무관심한 반응들을 갖다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보면 EU 탈퇴 절차에 대해 가지고 정리한 자료가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려고 제가 따로 아까 전에 편집을 해놨는데요. 한번 보시면요,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입니다. 리스본 조약 기준으로 해 가지고 찾아낸 자료인데요. 자, EU의 탈퇴 절차 자체가 EU 정상회의에 통보를 하고요. 그리고 EU 집행행위가 권고안을 갖다 제시하고 강요 이사회의 협상 개시가 허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집행위와 영국 정부 간의 2년간의 협상, 그리고 협상 타결 시에 유럽의회와 각 강요 이사회가 동의가 이루어지면 공식 탈퇴가 됩니다. 비동의가 이루어지면 협상 기한이 연장 또는 자동 탈퇴가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인데요. 지금 일단 올해는 연내에는 없다라는 거죠. 총리의 발언을 갖다 통해서 봤을 때도. 자, 그렇다 그러면 지금 미국만 실질적으로 대선이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유럽 쪽에 정치 이벤트가 10월 달에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유럽 정치인들의 선거에서 그러니까 그 승리하기 위해서는 포퓰리즘에 입각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서 선거 시즌 자체가 이후에 그 분열을 갖다 운율을 갖다 다시 높일 전망인데 이 부분 자체가 하반기에 조금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브렉시트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럽에 지금 보면 선거 일정들이 이렇게 쭉 그 살펴보면 그런데요. 지금 2016년 하반기에만 잡혀있는 일정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아까 전에 서칭 해놓은 게 있으니까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시점이 되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우리가 3분기가 녹록치 않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올해 3분기 역시도 조금 녹록치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지금 화면에 보시면요.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건데요. 자, 지금 그러니까 그 9월 4일에서 5일이 그 G20 정상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9월 8일이 ECB 회의가 있고 9월 18일이 러시아 총선이 있습니다. 자, 러시아 총선까지야 뭐 걔들이야 뭐 우리하고 크게 상관없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9월에 지금 아직 날짜까지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더라고요. 9월에 예정인 독일과 베를린 및 메클부르크 그 포호포 메른 주의 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가 이게 참 힘든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하반기가 이게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외의 반응. 즉 뭐냐면 영국처럼 이 포퓰리즘에 입각한 우리만 살겠다 이렇게 나와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때 보시면 지금 4분기에 지금 잡혀져 있는 게 가을에 예정인 게 아이슬란드 총선이 있고요. 그리고 10월 2일에 잡혀 있는 게 헝가리의 국민투표,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대통령 선거, 그리고 10월 중에 있는 게 이탈리아 국민투표, 그리고 10월 7일에서 8일에 체코 상원의원 선거하고 이런 식으로 다 잡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 자체가 분명히 죄송합니다. 시장에 영향을 갖다가 그 미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했다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만 그러니까 그 영국처럼 그죠? 이런 부분이 좀 없으면 상관이 없겠고, 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제일 큰 리스크가 사드 배치로 인해 가지고 중국 정부의 그 지금 제재가 조금씩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2012년이죠. 2012년에 그 일본에서 중국인 선장을 갖다가 그 억류하면서 실질적으로 중국이 그 대일 무역 제재를 갖다 한 바 있습니다. 히토류 관련해 가지고 그 한 바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사드 배치로 인해 가지고 중국 정부의 혐한 여론 조성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와 수반하는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부분에 보면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조금 우회적인 방법으로 무역 제재를 갖다가 가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무역 보복 가능성은 높지는 않겠지만 언론 플레이에 의한 한류 열풍은 일단 빠르게 소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러니까 엔터주 있죠. 엔터주와 그 미디어 콘텐츠 관련주들한테는 조금 치명적인 영향을 갖다 미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그 반항 감정 자체를 갖다가 자극시키는 분명 없이 언론 플레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에 또 애국심을 갖다 고취할 가능성이 있겠죠. 중국은 일단 공산주의 국가고 사드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를 갖다 위협한다라고 얘들이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가 분명히 존재할 수 있겠죠. 그 대표적인 예를 갖다가 본다 그러면 그 센카쿠 열도,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뭐 그 부분하고 일맥상통한 건데, 센카쿠 열도 그 분쟁 당시에 CCTV가 그 난징 대학살 다큐멘터리를 갖다가 연재 방영을 한 적이 있어요. 이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조금 반사이익을 봤었죠. 이때 당시에는 특히 그 자동차 관련주들이 좀 좋긴 했었는데 이때 막 난리도 아니었죠. 막 그냥 뭐 일본 도요타 이런 자동차 그 대리점에 이런데 막 그 폭도들이 가가지고 다 때려 부수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 가지고 이 부분 자체는 지금 많은 여타 언론들에서 굉장히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미디어를 이용한 혐한, 그러니까 그 여론 조성 전까지는 일단은 중국 관련 핵심 소비 테마의 비중은 일단 아직까지는 뭐 줄일 필요는 없겠다고 하겠지만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이거는 소위 말해서 분명 없이 존재할 수 있지만 예측은 불가능한 상황인 거거든요. 자, 지금 보면
그 중국 내수 관련 업종 그 PR을 갖다가 그 분류한 자료를 갖다 통해 가지고 한번 본다 그러면 지금 제일 치명적인 건 다른 거 아니죠. 화장품입니다. 예. 지금 화장품하고 미디어 컨텐츠 업종 자체도 분명히 존재는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 자체는 일단은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일정 부분 뭐 단기에 우리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뭐 급격한 비중을 갖다 줄 필요는 없겠지만 분명 없이 이거는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만약에 이 부분 자체가 시행이 된다고 한다면 분명 없이 이쪽은 치명적이겠죠. 예. 그리고 뭐 공개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까지는 하긴 좀 그렇고 이건 좀 더 단톡방에서 따로 말씀드리겠는데 하여튼 공매도가 이쪽이 최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실행 공매도까지는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대차 잔고 자체가 쌓이고 있어요. 그 이야기 자체는 혐한 여론이 발생을 하면 얘들은 치명적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봐야 되고 그리고 뭐 미국 쪽 대선 관련해서 본다 그러면 지금 뭐 트럼프 그 참모들의 정책 성향 자체가 한국에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뭐 그 제프 세션스 같은 경우에는 그 주한미국 방위비 부담하고 한국, 일본 핵무장을 갖다 허용해야 된다는 식의 발언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루디 줄리아니 같은 경우에 한미 FTA를 재협상해야 된다. 한국에 대해서 가능세를 갖다 45% 인상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리고 카라이칸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금리 인상이 시급하고 뭐 그러니까 미국 버블 경제 정상화는 불가피하다 이런 식으로 좀 나오는 거고 그리고 환경부 장관으로 거론되는 사람이 세라 페일린인데요. 세라 페일린 같은 경우에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를 줄이고 전통 석유회사에 대한 세금 혜택을 갖다 부활을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화당 자체가 원래 그러니까 그쪽에 그 성향 자체가 전통 석유회사에 대한 그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트럼프가 의외로 예상외로 있지 않습니까? 될 수도 있어요. 예, 그거는 진짜 선거는 모르는 거거든요. 트럼프가 이전에는 그게 소위 말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미친 짓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자상한 아버지, 유머러스한 아버지 이미지를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사람 자체가 내가 그러니까 이전에 그렇게 했던 것은 뭐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러니까 뭐 강한 미국을 갖다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혼 자체가 된다고 한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힐러리 자체가 지금 뭐 매우 뛰어난 리더로서의 지지율을 갖다 가지고 있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문제 자체가 만약에 트럼프가 됐을 경우는 이건 우리나라에 진짜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요 7월 17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지율을 갖다 살펴보더라도 힐러리 클린턴이 43.8%고요 도널드 트럼프가 40.9%입니다. 지금 그 9월 말부터 예정된 미국 대선 후보자 TV 토론회에서요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힐러리 후보를 갖다 위협하거나 앞지르는 경우가 간혹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자체가 꼭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잠시만요. 자, 어떤 부분이냐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대선 후보자 토론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금 그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 자체가 상승했다 할 경우에는 이 부분 자체 앞서 언급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자체가 분명히 존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이 부분을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여겨져 가지고 참 진짜 한국 그 테마 일정 그거 살펴보기도 바쁜데 예. 미국 그러니까 관련된 그 테마 일정을 갖다가 한번 봤습니다. 예, 이게 지금 보내드릴 건데요. 미국 그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 주요 일정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관련된 그 추이 자체를 갖다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7월 18일에서 21일이 공화당 그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이게 이미 지났고요. 7월 25일에서 28일이 민주당 전당대회. 예, 이때 뭐 힐러리 그 되는 거고요. 자, 9월 26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자, 여기서 앞서 우리가 이야기를 갖다가 말씀을 갖다 드렸던 지금 이 일정과 흡사해야 되죠. 유럽 쪽에 G20 정상회담이 9월 4일부터 5일까지 있는 부분과 그리고 E12 정상회담이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본다 그러면 미국의 대선 후보자 토론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연계가 됐을 경우에는 시장 파급력 자체는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현재 그 공약 상황도 살펴보면요. 힐러리하고 클린턴의 그 공약 사항들을 갖다가 정리한 자료를 갖다가 한번 본다 그러면요. 지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에 그 한국 시장에 조금 더 우호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금 보면 잠깐만요. 이게 조금 잠시만요. 네. 그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의 그러니까 지금 공약 사항입니다. 뭐 경제 정책 방향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그 버핀룰 뭐 이거는 뭐 많이 알려져 있는 거니까 구체적인 설명 필요 없겠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트럼프 진영에서 나오고 있는 거는 특히 한국을 갖다 겨냥한 게 되게 많죠. 한국이나 중국을 갖다 겨냥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겠고요. 근데 뭐 자유무역 같은 경우에서도 실제로 힐러리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TPP 협정을 갖다 반대하는 부분도 발생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한일 조작국의 대응을 갖다가 하는 거고 일단은 힐러리가 되든 도널드 트럼프가 되든 어찌됐건 양쪽 다 중국에 대해 가지고 그거 하는 거는 사실상 있는 거죠. 근데 그 대표적인 환경정책 부분에서 힐러리가 되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를 갖다 확대한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힐러리의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대선 테마주 할 때 관련된 그 공약사항이나 등등으로 해가지고 우리 하지 않습니까? 자, 일정입니다. 일정 매매 가능하겠죠? 자, 미국 대선 후보자 토론 대회에서 9월 26일 날 한다 그러면 한국 현지 시간으로 해서 9월 27일 날 반영될 건데요. 9월 26일 날 이렇게 딱 할 때, 그러니까 힐러리 쪽이 좀 우세했다. 예,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일단 사야 될 거고요. 그죠? 예, 요런 식으로 해서 패턴 자체를 갖다가 조정하면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메모하고 요거는 같이 여러분들이 꼭 저장해 놓으시고, 예, 쓰시면 됩니다. 9월 달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요 자료 같은 경우에는 NH투자증권에서 너무 조금 그 자료 정리를 갖다 너무 잘 해놔가지고 요거는 그대로 도용해서 쓰겠습니다. 상당히 괜찮았어요. 오늘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께 그 하반기 전략 말씀드리기 위해 가지고 리포트를 갖다 좀 많이 읽었는데요. 많이 읽고 대본 준비를 갖다 했는데 자 한번 보시면 내용이 너무 괜찮아요. 잘 정리했어요. 자 보시게 되면요. 지금 그 클린턴, 힐러리 클린턴 자체가 그 당선이 됐을 경우에는 긍정적인 건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리고 신재생, 그리고 자동차, IT 등이 되겠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TV 토론회에서 실질적으로 당락이 일정 부분 결정이 되죠. 예, 요때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거 그 앞서 말씀드렸던 일정이지 않습니까? 예, 일정 9월 26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9월 26일부터 해가지고는 여기 9월 26일, 10월 9일, 10월 19일이죠. 요때는 그러니까 거의 모든 그 미디어 자체가 클린턴이나 트럼프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때 지지율 추이 자체를 갖다가 꼭 살펴보시고, 그러니까 뭐 대선은 미국에서 하지만 주식은 한국 주식이 테마성 이슈에서는 제일 빠르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갖다가 꼭 메모를 갖다 해두시고 써놓으면 참 좋겠다 싶은 거예요. 자, 클린턴이 당선됐을 때는 긍정적인 제약바이오와 신재생, 그리고 자동차, IT입니다. 부정적인 거는 증권과 은행이 단기적으로 안 좋아요. 예, 그리고 화학 종류가 장기적으로 좋다라고 분석을 갖다 하고 있고요. 자, 트럼프가 당선되었을 때입니다. 자, 트럼프가 당선되었을 경우에는 국방 방위. 근데 교합이 있죠? 뭐냐면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꾸만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고평가 논란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이 부분 자체가 실질적으로 어떤 측면에서는 제약바이오 자체가 올 하반기에 오히려 더 나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삼성의 바이오 그 상장 이슈도 있고요. 그와 개별돼 가지고 뭐 여타 부분들로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 자체가 실질적으로 그 하락 시에 오히려 매수를 갖다가 좀 중용을 갖다 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괜찮다고 봅니다. 단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 분명 없이 지금 2분기 실적 시즌에서는 크게 성과를 갖다 발휘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앞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그 이번 주에 FOMC 통화정책회의 이후에 앨런 의장 자체가 미국의 시장 버블을 갖다 염두한 금리 인상과 관련된 멘트가 발생했을 때 시장이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 그냥 자 계좌 안 본다고 생각하고 제약바이오 쪽으로 가야 되겠죠. 예. 정말 제약바이오는 뭐 여타 부분에서 지금 핵심적으로 딱 보셔도 아 다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브렉시트 이후에 통화정책이 많이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연준의 금리 인상 확률도 브렉시트 이후에 상당히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뭐 크게 생각해 보면 글로벌 경제에서 금융위기 이후에 현재 그러니까 미국의 GDP 갭 자체가 GDP 갭이라고 하는 건 실질 성장률에서 잠재 성장률을 갖다 뺀 것인데요.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도 마이너스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글로벌 경제에서 인플레이션 압력 자체는 미미한 상황이 지금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소순환 사이클로 해가지고 경기 지표 자체를 갖다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글로벌 경기 회복 탄력은 우선은 크지 않지만 방향은 긍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트렌드 사이에 경기 선행지수로 인식되는 한국 그 수출 감소폭도 상당히 축소되어 있거든요. 얼마 전 그 한국 수출 동향 발표 자체가 상당히 좋은 쪽으로 나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신흥국 주가 급락한 작년 8월하고 올해 1월에는 공통적으로 한국 수출이 15% 이상 감소하였는데요. 이게 그 경기 악화의 그 배경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한국의 수출 감소폭이 상당 부분 축소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하반기에는 어떤 형태의 시장이 되겠느냐는 건데요. 지금 그래가지고 과거의 상황을 갖다 봤는데 일단 과거 상황 대비해 가지고 국내 증시 상황을 갖다 본다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 교역 증가율하고 물가 상승률이 완만하게 회복되는 상황 자체는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글로벌 교역 물가율하고 물가 추이를 갖다 살펴보면 이렇게 리플레이션인데 그 미니 리플레이션 자체가 올 하반기에 존재할 가능성이 일단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자, 요 부분은 그러니까 잘 정리되어 있는 차트 자료가 있으니까요. 요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글로벌 교역 그 양 증가 추이하고 물가 추이 자체가 거의 흡사하게 움직이죠. 글로벌 교역 자체가 움직이면서 CRB 원자재 가격 지수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거는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갖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미니 리플레이션 자체가 리플레이션이 여기 보시게 되면 리플레이션이 이렇게 발생할 때는 시장이 항상 좋아요. 예.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는 약조정이 나오고 디플레이션 구간에서는 하락합니다. 이 부분 자체는 이미 선반영이 됐고 지금 미니 리플레이션 즉 뭐냐 이 미니 리플레이션이 이거 뭔 용어가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금융장세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요 시점이 지나고 나면 완연한 강세장을 갖다 띄게 되는 실적장세로 간다라는 걸 갖다가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이걸 갖다 예상할 수 있는 국면이거든요. 자 지금 그러면 그 유동성 자체도 글로벌 유동성도 일단은 좋은 상황이고 향후에도 글로벌 유동성을 확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보면 일본하고 유로존의 중앙은행이 채권 매입을 갖다 확대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에 따라서 선진국 전체 중앙은행과 자산 그리고 해당 지역의 본원통화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유동성이 이렇게 그 늘어나면요, 이 돈들 자체가 이제는 신흥국으로 넘어오게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보면 선진국 외화 보유고 추이 자체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신흥국의 외환 보유고가 21개월 만에 증가하는 추이를 갖다 보이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 차트화한 건데요. 즉 뭐냐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갖다가 하시면서 물론 개별 종목들 갖다가 관심을 갖다 가져보셔야 되겠죠. 예. 여러분들 그러니까 재료 좋아하시고 뭐 내부자 정보면 한창하시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중요한 건 시장의 수급을 갖다가 예측하는 데는 이런 지표들을 갖다 조금씩은 보셔야 됩니다. 이거 검색하시면 나와요. 저만 알 수 있는 막 그런 자리 아니거든요. 선진국의 외환 보유고 추이가 늘어나면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신흥국의 외환 보유고 자체가 반등을 시작합니다. 자, 시점 논리 자체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외국인들의 외매수가 들어와요. 심플한 이야기입니다. 왜 매수가 들어올까요? 자, 선진국의 외환 보유고 추이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시점이 도래했기 때문에 신흥국으로 자금이 들어온다. 그러면 한국 증시에 제가 브렉시트 관련된 우려감이 있을 때도 분석한 근거 논리 자체가 이 부분하고 연결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자, 요런 거, 그러니까 지금 보내드리는 거, 이거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다 나오고요. 그 블룸버그라고 있어요. 예, 블룸버그에 그 한글판이 블룸버그가 없나? 예, 하여튼 거기에 요런 거 지표 나오니까요. 그리고 요새 뭐 그냥 인터넷에 개인적으로 정말 전문가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예, 이거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자체가 뭐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 자, 중국 같은 경우에도 형태를 갖다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중국과 동남아를 갖다, 아시아를 갖다 비롯해서 신흥국은 통화정책 외에 재정정책 카드를 갖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3월 이후에 중국이 재정정책 확대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원유하고 중국의 재정정책 확대 자체가 굉장히 그거합니다. 그 원유와 구리, 철강석 등의 원자재 수입 물량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경기 개선이 가능하다고 일단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막 중국에 대해 가지고 뭐 어떻고 저떻고 막 방송에서 전문가들 뭐 하고 이야기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서 보신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른 건 없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 뭐하고 영향을 갖다가 많이 미치느냐? 원자재 수입량 자체가 증가하면요, 경기 재정정책이 강화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국의 지표 자체가 좋아지는 거죠. 중국의 경기 지표가 좋아진다는 건 한국 시장이 어떻게 되죠? 좋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시장의 동향 자체가 신흥국의 주식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갖다 많이 미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닝레터 이렇게 갈 때 보면 금하고 막 이런 거 비철금속부터 해가지고 곡물까지 여러분들께 분석해가지고 내용들을 갖다가 그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자체가 이런 부분하고 연동이 됩니다. 특히 원유나 아니면 석탄, 요 가격 동향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움직이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신흥국의 앞서 자료에서 보시면 신흥국의 외환보유고 자체가 지금 반등 딱 나온 것 같죠. 예. 근데 신흥국의 외환보유고의 증가 자체는요, 글로벌 경기에 그 선행하는 역할을 갖다 합니다. 왜냐하면 신흥국이 생산국가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그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 글로벌 교역량이 증가라고 하면 그러면 글로벌 교역량이 증가한다 그러는 거는 어떻게 되죠? 해운주에도 굉장히 이점이 되겠죠. 예, 요런 데서 투자 팁을 갖다 얻는 겁니다. 막 기관은 어디에서 정보를 갖다 얻어요? 막 걔들은 소스를 받을 거야. 아니면 회사에서 내부자 정보 주겠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이런 경제 지표에서 딱 보고 글로벌 물동량 계산해가지고 이제는 해운주 가야 되겠어. 아니면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런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최근에 보면요, 미국을 갖다 비롯한 선진국보다 아시아 신흥국들이 상대적으로 경기 상황 자체가 부진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재정정책 활용으로 신흥국이 선진국 대비해서 괴리를 갖다 좁혀 나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올해 2분기 들어서 아시아 신흥국 수출 물량 증가율이 일단은 반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아 신흥국의 수출 물량이 반등하고 있다는 거는 앞서 그 이야기 드렸죠. 한국의 수출 동향 자체가 아시아 신흥국 쪽의 경기 동향을 하는데 바로미터가 된다.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경제지표 일정이 있잖아요. 그런 거 딱 나올 때, 우리나라 수출 경기 동향 나오네? 그런 거 기사 꼭 챙겨 보셔야 돼요. 그게 좋고 안 좋고에 따라 가지고 시장 전체가 좋아지고 안 좋아질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보면 그
앞서서도 그런 말씀 드렸죠. 2013년 하반기에 좋았던 그 부분이 있는데 2013년 하반기에 이렇습니다. 미국의 물가가 2%까지 올라오고 있었지만 양적 완화를 갖다 당시에 고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약간 좀 비슷하죠. 그리고 미국의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이 난항이 되면서 그리고 독일 청송 등의 정치 리스크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2013년 하반기에는 명목 성장률 그러니까 상승하였지만 그 완화 기조는 유지하겠다고 연준이 입장을 갖다 밝힌 바 있었고요. 2015년 12월에는 명목 성장률은 하락하고 있었음에도 금리를 갖다 올렸는데 이 부분 자체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비난을 갖다 받았죠. 예. 자, 그러면 미국 증시 자체가 일단은 신고가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이 방송을 하면서 염려하고 있는 건 이해지 않습니까? 자, 앨런 회장 자체가 주식시장이 버블 자체가 발생했을 때 일정 부분 코멘트해 가지고 시장 자체를 갖다가 조정을 나오게 만드는 그게 있었잖아요. 지금 현재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 2015년에는 지수 조정을 갖다 겪었지만 올해 들어서 상승세를 갖다 유지하면서 신고가를 갖다 계속적으로 갱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S&P 500의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률을 갖다 보면 그 PER을 갖다 보는 건데요. 지금 17배 이상으로 상승했어요. 현재 그러니까 상승률 자체는 지난해 지수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수준의 상승장의 그 불안감이 지금 더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곧 조정이 나올 것 같아요. 예, 특히 업종 순환 측면에서 봤을 때도 유틸리티 업종까지 상승했으면 이제 오르고 다 올랐다고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미국이 이런 상황이고 거기다가 지금 미국 자체가 시장 리스크 프리미엄을 갖다 이미 다 먹어버렸잖아요. 브렉시트 관련된 우려감, 거기다 미국 금리 인상과 관련된 우려감을 다 먹었는데 이 부분 자체를 갖다 다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적정 수준보다도 이미 높다라는 거예요. 뭐 이 부분 자체가 보면 그러니까 특히 금리 인상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통화 불확실성이 완화돼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그러면 낮은 리스크 프리미엄과 그러니까 재차 하락하기 시작한 금리에 주식 투자자들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갖다 용인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니까 갈 때까지 가보자가 돼버린 거거든요. 자, 하지만 분명 없이 이 부분이 존재하고, 자, 한 번 더 계속 강조드리죠. 이번 주에 FOMC 위원 딱 끝나고 앨런 회장 자체가 지금 주식시장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산 버블 우려감 있어요. 라고 코멘트 한마디만 해버리면요. S&P 500하고 다 끊겨버립니다. 예, 그러면 한국 주식시장 괜찮을까요? 안 좋을 수 있어요. 예, 조심해야 되겠죠, 이번 주에. 자, 그리고 일단은 신고가 종목들을 갖다가 살펴보면 되는데, 신고가를 갖다가 달성한 증시치고는 아직까지 실적 개선세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2분기 순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감소했는데, 7개분기 연속 감익이 돼버려요. 그러면 미국 기업의 지금 실적보다도 어떻게 보면 시장의 유동성에 의해 가지고 괜찮아질까 기대감으로 이미 다 올랐다는 이야기 돼버리는 건 다른 거죠. 그만큼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 실적 감익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원유 가격 자체가 하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P 500에 2016년에 2분기 매출액하고 순이익을 갖다가 각각 전년 대비해서 0.6%나 5.8% 감소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실적 감익 원인 자체가 원유 가격의 하락에 기인하는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전체 그러니까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 자체를 갖다 체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특히 에너지와 소재, 산업재 등의 감익 추세 자체가 주도를 갖다 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출 대비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순이익 증가율 자체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렇게 올랐다.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현재까지 발표된 기업들의 실적은 예상치를 갖다 상회했어요. 그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저만큼 반응을 한 것인데요.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의 2분기 어닝 시즌 같은 경우에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이 다소 나오면서 신고가 흐름도 이미 탄력을 갖다 받고 있는 양사가 띄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충분히 하향 조정되면서 오히려 서프라이즈를 갖다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한 과거 어닝 시즌과 비교했을 때는 평균 정도의 서프라이즈에 불과해. 지금 그럼 뭐예요? 자, 실적 개선에다가 경기 턴어라운드 기대감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주가 이만큼 올랐는데 알고 보니까 딱공딱 열었는데 뭐예요? 이익이 감소한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는 좋은 기업들 걔들이 먼저 했어요, 발표를. 근데 이후에 발표 나오는 기업들의 실적들이 다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이 조정을 갖다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지금 향후에 발표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조금 그 실적이 특히 하향 조절 때 갈 수는 없는데, 업종별로는 2분기 실적이 IT를 갖다 제외하고는 모두 하향 조정이 지금 될 거라고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뭐 로이터 통신이나 이런데 그 관련된 리포트를 갖다 보면 그러는데, 지금 3분기에도 헬스케어하고 에너지 업종을 갖다 제외하고는 거의 다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그건데, 거기다가 그 지금 최근에 미국 쪽에 유행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주주 환원 정책에 의해 가지고 주가 상승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의 배당이나 주주 환원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상승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되는 국면에 있어요. 회사 자체가 물건을 팔아서 생산해서 얻은 순이익보다도 더 많은 돈을 갖다가 배당을 갖다 주고요. 그리고 자사주 매입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막 하고 있거든요. 예, 이 부분에 쓰고 있는데,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자사주 매입이 소각을 갖다 의미하기 때문에 과도한 자사주 매입이 증시 밸류에이션을 갖다가 끌어올리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갖다 사가지고 얘들은 소각을 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시장의 유통 물량 자체가 감소되면서 이 시장이 막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특히 또 뭐 주주 환원 정책 같은 경우에 배당 이렇게 여러분 많이 주면 되게 좋잖아요. 근데 배당을 갖다가 많이 주는 것 자체가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좋아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떻죠? 기업 자체가 배당 줄 돈 가지고 R&D나 개발 투자, 생산 설비 투자 등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줄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굉장히 안 좋게 봅니다. 현재 그러니까 미국 상황이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미국의 지금 현재 신고가 종목들 하다 보면요, 역대 신고가를 갖다 기록한 종목이 거래소별로 지금 98개, IMAX, 그러니까 NISE, 그리고 NISE가 98개, IMAX가 13개, 나스닥이 154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엔간한 기업들이 지금 다 상승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재밌는 건 뭐냐면 또 경기 민감주보다는 내수나 소비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자체는 국내 증시도 이 영향을 갖다 분명히 받는다고 보고 있어요. 미국이 그러니까 그 어닝 시즌 자체가 거의 종료가 되고 한국으로 어닝이 넘어오는데요. 특히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 막 오르죠. 이 부분 자체가 미국 증시에 영향을 갖다 받았다고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그 오른 섹터 자체가요, IT 쪽에 SW하고 반도체 섹터가 올랐고요. 국내도 어떻습니까?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가지고 반도체 섹터 오르죠. 지금 반도체 소재 쪽 오르고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가고, 거기다 우주항공하고 국방 쪽 올랐습니다. 국내 증시 어땠죠? 하나테크인부터 한국항공우주 얘들 올랐습니다. 거기다 금속 채광 쪽 올랐어요. 금속 채광 쪽 당연히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였죠. 뭐 풍산이나 고려아연이나 얘들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료하고 헬스케어입니다. 자, 이제 이 사이클 자체가 국내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음식료 업종 자체가 이제는 슬슬 시작할 때가 됐다라는 게 여기서 제 근거를 갖다 찾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뭐 여타 부분에 뭐 지금 특히 그렇죠. 미국이 기준금리는 언젠가는 인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기업들 자체가 이 부분 때문에도 외형적인 걸 갖다 늘리질 않아요. 왜? 금리 인상을 갖다 하게 됐을 경우에는 경기 불확실성 자체가 잔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기업들은 생산 설비의 증설을 갖다 하지 않고 원가 개선만으로 해서 기업 이익을 갖다가 그러니까 늘리는 부분 자체가 있기 때문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선적으로 국내 증시 자체가 지금 흐름 자체를 갖다가 띄는 데 있어 가지고, 자, 긍정적인 측면은 충분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죠? 충분히 많이 존재하고, 현재 그러니까 보면 여타 업종들 자체 움직임이 좋습니다. 하지만 생각외로 4계좌의 종목들은 안 움직이죠. 왜냐?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FOMC 회의가 딱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식의 시장의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질 것이냐라는 부분에서는 FOMC 회의에서 물론 자산 버블 쪽에 앨런 의장의 발언이 나온다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이 어떻습니까? 뭐 우리 표현으로 따진다 그러면 얘들이 맷집이 굉장히 약한데 소위 말해가지고 자사주 매입을 통한 소각, 그래서 유통물량 감소, 그죠? 거기다가 뭐 브렉시트를 통해 가지고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 공매도 청산 등에 의한 쇼커버링성 매수의 강화, 거기다가 기대감밖에 없죠. 근데 막상 실적이라는 뚜껑을 딱 열었더니 어떻습니까? 자,
순익 자체가 감익되고 있다는 건 이미 나와 있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국내 증시 자체가 분명 없이 예 조정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감안해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미니 리플레이션 자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근데 미니 리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면 지금 시장 자체는 더욱 급격한 상승 자체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번 조정 자체를 갖다 마냥 두려워할 것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죠? 절대로 마냥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그러니까 혐한 관련해 가지고 분명히 언론 플레이 할 거예요, 쟤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화장품이나 엔터나 이런 부분은 일단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분명히 그 부분은 경고 아니고 현실이 될 겁니다. 그죠? 자, 근데 그 부분 자체가 일시적인 조정을 하다 끝내고 나서는 어떻게 될 거냐? 시장 자체는 상승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까지 분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업종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될 거냐 하는 거죠. 지금 뭐 다른 것보다 오늘 당장에도 진짜 덥거든요. 무지 더워요. 예, 지금 단기적으로 일단 보자고요. 8월 달에 지금 이제 7월 달인데 지금 이만큼 더워요. 그죠? 근데 8월 달이 되면 어떻게 되죠?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또다시 블랙아웃 관련해 가지고 전기 관련된 부분 자체가 분명히 흐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전기 관련된 섹터 자체를 갖다 우리가 해야 되겠죠. 스마트 그리드 아니면 한전이나 이런 등등의 유틸리티 관련주. 그죠? 지금 8월이 일단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전력 예비율이 지금 급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5년치의 전력 소비량을 갖다 보면 이게 그 연합 그 신문 관련된 기사에서 추출했는데요. 8월 둘째 주하고 8월 셋째 주에 전력 소비량이 연중 최대치를 갖다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전력 예비력 또한 8월에 급감하는 경향을 갖다 띄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그 정부 자체가 이제 전력난을 갖다 준비 단계를 분명히 돌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그 정부 관련 정책 자료를 갖다 살펴보면요. 전력 그 수급 경보 5단계 가운데서 그 준비 단계가 지금 발령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7월 15일부터 해가지고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하고 대책을 갖다 발표하고요. 전력수급 대책 기간을 갖다 설정하고 에너지 절약을 갖다 위한 규제를 갖다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이게 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자료를 갖다가 제가 서칭을 했는데요. 보시면 이러합니다. 자, 화면 보시게 되면요. 전력 지금 수급 대책 기간 자체가 7월 15일에서 그 8월 26일. 자, 냉방온도 제한 나오죠. 그리고 전력 수급의 그 중대한 차질이 그 발생 우려 시에 위반 없어 뭐 가태료 한다라고 나오는데 다 필요 없고요. 석탄 화력 발전기 최대 그 보증 출력 운전하고 긴급 전력 수요 감축. 예, 그리고 공공기관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미 대책은 시작됐어요. 그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했었죠. 예. 자, 그러면 스마트 그리드가 이제는 완전하게 재조명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타사니까 리포트를 갖다 조금 리포트에 얘들 그림이 너무 좋아 가지고요. 자, 스마트 그리드라는 게 이렇습니다. 자, 스마트 그리드라는 것은요, 실질적으로 전력망 고도화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공급자 중심에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수요자 중심으로 양방향성을 갖다 띄고 개방형 비즈니스 플랫폼을 갖다 가지는 겁니다. 그 스마트 그리드 자체가 진행되면서 그러니까 뭐 나오는 변화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자, 요것도 그러니까 뭐 오늘 그림 자료 많으니까요. 예. 그래도 텍스트라는 것보다 방송하면서 이렇게 그림 자료 드리니까 더 좋죠. 예. 근데 저는 목이 아파 죽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 관련 테마 자체가 지금 그 7월 15일 날 발표가 나왔어요. 그리고 움직였다가 지금 약조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다시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부분 자체에 효율성도 있겠지만 신재생 에너지를 갖다가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 기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그리드하고 같이 뭐 봐야 될까요? 신재생 에너지 같이 보셔야 됩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이미 말씀드렸죠. 자, 산업통상자원부 자료 중에요. 7월 5일 에너지 산업 성과 확산 및 규제 개혁 종합 대책하고요. 7월 15일에 에너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방안 및 세부 실행 대책 관련 자료를 갖다가 제가 스크린 했거든요. 자, 요거 보시면 대충 테마가 떠오를 거예요. 뭐 스마트 그리드 관련 테마주는 뭐 별도로 언급은 안 드릴게요. 예, 워낙에 뭐 많이 나와 있잖아요. 많이 나와 있고 그거는 뭐 단톡방에서 굳이 뭐 방송에서 그렇게 강요를 하다가 강조를 드리지 않아도 되니까요. 일단은 오늘은 시황 자체를 그리고 하반기 전략 자체를 갖다가 살펴보는 시간으로 갖기 위해 가지고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 얻으시고 자, 시장이 지금 마냥 두렵기만 한 건 아니다라는 거 아시기 위해 가지고 오늘 시간 내서 이렇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지금 뭐 7월 15일 거 보자고요. 뭐 한전하고 뭐 전력 빅데이터 그리고 사생활보험 뭐 어쩌고저쩌고 2020년까지 5천억 투자로 해서 1600만원 실시간 계량 가금 가능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예, 요 부분 자체를 갖다가 보면 되겠죠.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자체가 이게 핵심 기술 자체가 AMI입니다. AMI 산업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AMI 산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체가 그러니까 일단은 AMI가 경쟁이 상당히 높아요. AMI 쪽에 사업을 갖다가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요거는 관련주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되니까요. 같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서플라이 체인입니다. 관련 부품주 요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요 대로 있잖아요. 관심 종목에 꼭 추가를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요 대로 있지 않습니까? 움직여요. 주가가. 그러니까 지금 보면 플래닛, 루니텔레콤, 통신부품이죠. 얘들 움직이고 나가지고 움직이는 게 LS산전, 옴니시스템, 루니텔레콤 두 개 포함돼요. 그리고 AMI 소프트웨어 관련해가지고 LS산전이 지금 연결되죠. 지금 LS산전 같은 경우에 NDR 잡혀있어요. NDR은 뭐냐면 런델 로드쇼라고 해가지고 국내 기관과 외국계 투자사들을 갖다가 대상으로 한 IR 행위입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수급하고 직접적으로 연계성이 있으니까 중요하겠죠. 그리고 SK텔레콤, LG CNS, 그리고 한전, KDN하고 LG산전, LS산전이 지금 대장으로 잡히죠. AMI 쪽에. 그죠? 예,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일천장기는 요즘에 좀 안 좋아요. LS산전을 갖다가 대형주 대장으로 잡으시고 중소형주 대장은 누리텔레콤 잡으시고 나머지 뭐 옴니시스템이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개별 이슈를 해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움직여줄 때 있잖아요. 탄력 있게. 예, 그때 약간 단기성으로 가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요게 그러니까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 뭐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도 보시겠지만 이거 그래도 증권사 리포트에서 보는 종목들이 그래도 조금 분석이 된 종목들이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거든요. 지금 산업별로 하면 ESS하고 그러니까 그리드 솔루션 그리고 AMI 하드웨어하고 AMI 소프트웨어 그리고 보안 솔루션 등으로 나누는데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 종목 분류표입니다. 이거면 스마트 그리드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실 수 있을 거야. 예.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게 ESS 관련해 가지고 지금 보성 파워텍 까맣게 돼 있는 게 보성 파워텍이 반기문 테마주이기도 하지만요. 이 부분에서 지금 사업이 정말 원활하게 되고 있어요. 특히 ESS 구축 사업의 최고 기술 점수를 갖다 획득했기 때문에 이제는 기업 본질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강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성 파워텍 유상증자는 무조건 받으시라고 말씀드린 거죠. 예,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보시고요. 자, ESS에서는 대장 보성 파워텍 잡으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제가 섹터 분류로 해가지고 분석해 본 결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드 솔루션 관련해가지고는 효성이 괜찮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시장 선정을 갖다 위한 기술 개발, 그리고 시장 개척, 적극 행보 다 하고 있고, 효성 그리고 지주사 형태도 있는데요. 굉장히 괜찮아요. 최근에. 예. 그리고 AMI 하드웨어 쪽은 비추로셀. 예. 비추로셀이 대장으로 보입니다. PS텍 같은 경우에도 괜찮긴 한데요. 뭐, 요거는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가지고는 비추로셀을 갖다 대장으로 보시는 게 낫습니다.
국내 점유율 1위고 미국, 유럽, 중국 등에도 수출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AMI 그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옴니 시스템이 제일 낫습니다. 옴니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수급 탄력 좋고 가끔 가다가 뭐 한 번씩 슈팅 세게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그 계속 관심 가지시고 감 종목에 추가하시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꽤 잘 정리된 자료죠. 예. 자, 그러면 지금 뭐 채팅창에도 그러니까 화장품주가 안 좋은가요? 엔터주가 안 좋은가요? 그런 말씀 있으셨는데요. 예, 그 부분 기초로 해가지고 잠깐 그러니까 중국 쪽 상황 갖다 본다 그러면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은 지금 아직까지는 드러나 있는 상황은 없어요. 분명히 드러나 있는 상황은 없지만 이게 조만간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명 없이 되는 건데요. 지금 일단 사드 배치 결정에 따라 가지고 지금 무역 보복 측면도 있겠지만 지금 업종별로 해가지고 관련 영향치를 갖다가 분류한 자료를 갖다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게 참 모르겠어요. 뭐 굳이 정치적인 발언을 갖다가 논하고 싶은 생각은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자료를 갖다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현재 사드 배치에 따라 가지고 지금 중국 쪽에서 제재를 갖다 가할 수 있는 산업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겁니다. 2차전지 쪽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 중국 정부 규제에 따라서 국내 2차전지 업체 인증을 갖다 불발시킨 바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 가지고 중국향 실적 불확실성이 증폭이 된 상황인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BYD하고 협의역을 갖다가 통해 가지고 일부분 헤쳐나가 버렸죠. 예, 그리고 방위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에 대해서 정부 의지 확인을 갖다가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여기서 방위산업 업체라고 해가지고 빅텍이나 스페코 같은 이런 중소형 업체가 아니에요. 이제는 대형 업체 쪽으로 보셔야 됩니다. 특히 뭐 하나테크인 같은 경우에도 괜찮고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 지금 블록딜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이 부각된다 그러면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오를 것이고요. 거기다가 뭐 한국항공우주 아니면 이런 좀 대형주 쪽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송 같은 경우에는 여행 중심의 중국 노선이 위축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좀 심각해질 것 같은데, 국제선 중에서 중국선 비중이 10% 전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영향이 있겠고요. 그리고 건자재 같은 경우에 중국향 가구 수출 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한샘 주가 자체가 왜 빠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갖다 받았을 때 그 부분 자체를 갖다 말씀드렸거든요. 이 사드 영향이라고. 근데 무슨 한샘이 사드 영향이에요? 그러실 수 있겠지만 한샘이 최근에 중국 쪽에 진출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 자체의 영향치를 갖다가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건자재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렇고요. 그리고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라 가지고 외국인 카지노 업체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이 가능합니다. 우리 저번에 한번 카지노 업종 전체적으로 다 한번 다뤘죠. 예, 그때도 조금 안 좋았다라는 거.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에는요, 예, 한국하고 국경 간 거래가 매우 크고요. 잠시만요. 지금 전화 계속 오는데 뭐 때문에 전화가 오는지 모르겠네. 잠시만요. 자, 죄송합니다. 자, 카지노 쪽 같은 경우에 중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라서 외국인 카지노 업체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 특히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한중 간 국경 간 거래가 매우 크기 때문에요. 한국 화장품 산업의 25% 내외가 면세점하고 이쪽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집중적으로 좀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통 쪽 같은 경우에 중국인 매출 비중이 높은 면세점 있지 않습니까? 신라 호텔이라든지 관련된 면세점 쪽에 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섬유의복 같은 경우에 중국에 진출해 있는 NK트렌드, 오늘 NK트렌드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이 있었죠.
예, 그런 부분이 좀 존재하긴 했는데, 아무튼 뭐 직접적인 영향은 조금 미비할 것 같긴 해요. 이미 뭐 진출해가지고 그 직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게임 등록 라이센스 관련해가지고 지연 등과 같은 관련 규제가 취해질 수 있는데, 일단은 요건 좀 괜찮겠고요.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중국 판매 비중이 글로벌 판매 대비해서 22%이기 때문에 영향은 있겠으나, 일단은 그 다른 사례이기 때문에 좀 큰 영향 없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무조건 다 영향 받는 보겠죠. 근데 제일 안 좋은 건 일단 화장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면 그 2분기 3분기 지금 각 증권사별로 해가지고 영업이익 전망치가 상향되고 있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IT 하드웨어하고 생활용품 기계 쪽 업종이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반기 업종 자체를 갖다가 잡을 때 이 업종 쪽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자, 2, 3분기 관련해 가지고 자료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하드웨어 쪽이 상승을 하고 에너지는 그러니까 중간, 그리고 기계 쪽도 상승, 예,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나올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3분기의 영업이익률 상승률이 가장 높은 건 디스플레이 부분입니다. LG 디스플레이나 이쪽이 완전한 상승이거든요. 예, 여러분 요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 역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종목 가이던스 드릴 때 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말씀드릴 거니까요.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선 그러니까 자, 이제 정리할 시간인데요. 7월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부자형 반등이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고, 뭐 경제 같은 경우에도 크게 일단은 영향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8월 같은 경우에 조금 문제될 것 같은데요. 8월은 주식시장이 각국의 그 통화 부양책하고 경기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로 완만한 상승 흐름을 일단은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요국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정책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고요. 이에 따라서 리플레이션 효과로 앞서 말씀드렸죠. 예, 아시아 신흥국 자산으로 자금이 유입될 전망이기 때문에 8월 달에도 외국인의 매수 자체는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양호한 2분기 실적에 이어서 하반기 실적 추정치도 상향적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적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유럽 및 미국의 정치적인 이벤트, 그리고 FED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FED의 그 부분 때문에 일단은 8월 주시장 자체는 일시적인 이번 주에 약간 충격이 마지막 막바질 가능성이 있고 8월달까지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27일날 한국의 GDP 성장률 발표가 있거든요. 예, 요 부분 자체 때문에 약간의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8월달, 이제 8월달인데요. 예, 8월달 같은 경우에 보면 업종별로 살펴보면 에너지, 화학, 그리고 기계, 유틸리티, 생활용품 업종 등이 2분기 영업이익이 상향적이 됐습니다. 반면에 조선 디스플레이, 그리고 무역하고 호텔, 레저 업종은 하향 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3분기에 긍정적인 흐름은 일단 유지 중이고, 3분기 순이익 기준으로 해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요. 현재 업종 자체 측면에서는 단톡방에 올려드리면 8월에 거의 얘들이 대장업종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타 자료를 갖다 많이 봤는데, 자,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에너지, 화학, 기계, 유틸리티, 생활용품 업종입니다. 뭐 여기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 앞서 그러니까 블랙아웃 관련 스마트 그리드 포함되니까요. 그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뭐 환율까지는 굳이 나갈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예, 일단 달러와 강세 압력을 일단은 제한적이라고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부분까지는 굳이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그리고
그 8월, 그니까 지금 주식시장하고 경제 캘린더, 예, 잘 정리된 자료가 있어가지고, 예, 주요 실적 부분까지 그냥 한번 다 정리한 거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단톡방에 보내드릴 테니까, 예, 요거 자료 기초로 해가지고, 예, 전체 그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일단 8월까지는 괜찮아요. 지금 오늘 전체 분석 내용 들어보셔도 그렇죠. 8월까지는 괜찮겠네. 근데 9월달 돼가지고는 뭐 봐야 되겠다? 이제 미국 대선 테마주 보자. 그죠? 그러니까 8월까지는 우리가 시장 자체에 대응하면서 진행을 하시겠고요. 예, 그리고 8월 이후 같은 경우에는, 예, 그 9월달 딱 되면 있잖아요. 미 대선 테마주 아까 다 정리해버렸잖아요. 예, 그쪽으로 딱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니까 그 종목, 그니까 그 여러분 공략 노트 작성하는 법까지 방송하려고 했는데요. 예, 지금 일단은 뭐 지금 계속 그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예, 뭐 솔직히 이야기 드리면 뭐, 예, 업무적인 전화는 절대 아닙니다. 예. 근데 일단 뭐 그래가지고 그 종목 공략집, 예, 작성 요령은요, 예, 제가 단톡방을 갖다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뭐 한 번 더 방송해 볼게요. 예, 한 번 더 방송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신 것 같습니까? 어떠셨어요? 예, 그래도 이거 나름 여러분들께 해드리려고 이번 휴가 기간 동안 좀 준비 나름 많이 했어요. 예. 아, 정말요? 예, 감사합니다. 자, 방송 녹화본은요, 예, 카페에 지금 그 스태프분이 아마 내일 다 올려주실 것 같고요. 자, 전략 딱 심플하게 딱 잡았죠? 업종하고 요런 거. 그죠? 그리고 자, 9월 달에는 뭐? 미국 대선 테마다 우리는. 알겠죠? 근데 미국 대선 테마 움직일 때 계산 잘 놓으면요, 한국의 대선 테마하고 거의 비슷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때 딱 하시면 되겠고, 자, 8월 달에 10조, 그리고 7월 달 이번 주에 조정 나올 때 무서워해야 된다, 아니다? 무서워할 필요 없겠다. 알겠죠? 예, 무서워할 필요 없겠어요? 무서워하지 말고 우린 뭐 해야 된다? 자, 이 조정 나올 때 지금 딱 나왔죠? 아까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 예, 걔들 빠질 때 이제 좀 담아놓고, 그리고 자, 3분기에 업종 이익 증가되는 거 업종 다 뽑았죠? 그쪽에서 대표 종목들 뽑아놓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들 편안한 오후 시간 되시고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단톡방 통해가지고 말씀 주시면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방송 오랜만에 해서 뭐 재밌네요. 저도 예, 종종 방송할게요. 예, 이만 방송 줄이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